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오늘이 딸의 결혼식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자 따사로운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5월의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겐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끓였어요. 딸이 태어난 날부터 매년 특별한 날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혹시 딸이 전화할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시 채널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웨딩홀이 보였어요.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아치가 보였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 신부가 제 딸이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딸은 환하게 웃으며 신랑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절을 했어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부모님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부모님, 시부모님이었어요.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6이에요. 평범한 이름이고 평범한 나이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38이었습니다. 남은 건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 하나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 밤 제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가게 된 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김치부터 나물, 조림, 국물 요리까지 손님들이 찾는 건 뭐든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장사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워가며 하나씩 익혔어요.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5시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데려오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녁이면 딸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 하나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왔지만 우리 딸만은 동네 언니가 주는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환하게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엄마, 난 이 옷이 정말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쉬어?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아팠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으려고 애를 썼어요. 남들이 놀 때 저는 일했고 남들이 쉴 때도 저는 아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이 더 바빴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한 달 생활비가 나왔거든요. 추석 전에는 밤을 새워가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만들었어요. 설 전에는 떡국과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딸만은 저처럼 고생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다행히도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정말 똑똑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만큼은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일을 더 늘렸어요.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지고 허리는 더 아팠지만 참았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딸은 늘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했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하는데 엄마한테 뭐가 아깝니다. 딸은 그때 제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며 약속했어요.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꼭 약속할게.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키운 딸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딸을 꼭 안았어요. 딸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를 사줬어요. 비록 값싼 삼겹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간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까지 딸은 신나게 말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좋았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딸이 말하는 걸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 오늘 도서관 정말 크더라. 책이 엄청 많아. 그래, 우리 딸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딸은 항상 바빴어요. 수업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과제하느라 바쁘다고 했고,
친구들이랑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던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젊을 땐 자기 세상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제주도에 간다고 했고, 강릉에 간다고 했고,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름방학 때는 이틀 정도 집에 왔지만 그마저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느라 바빴어요. 속상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명절에도 학교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면서 딸의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빈 그릇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괜찮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몫에 송편을 담아놓고 딸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61번째 생일이었어요. 딸이 전화라도 할까 싶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깜빡한 건 아닐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자 하나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미안하다며 깜빡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깜빡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혹시 제가 딸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문득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하던 날이었어요. 그냥 좀 복잡해서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다들 그렇게 독립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반찬 장사를 하는 촌스러운 엄마가 창피한 걸까요? 손이 거칠고 옷차림이 남루한 엄마가 싫은 걸까요? 학력도 없고 교양도 없는 엄마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엄마랑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시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딸이 저보다 세상에 더 가까워졌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딸은 이제 제 곁에 없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젊음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딸을 붙잡을 수도 없었고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됐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전화를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더 뜸해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가끔 딸이 보내는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올 때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보다는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
딸이 미안해할까봐 참았어요. 그냥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려고 애썼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회사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뤄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취직한 후로는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고 야근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고 딸은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딸이 보내는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올 때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돈보다는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바쁜 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결혼한다고 했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한다니.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어요. 신랑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결혼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할 거라고만 말했어요. 조용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요. 가족끼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작게 한다고 들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소박한 걸 선호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짜를 물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5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매일 하루하루를 세웠어요. 딸의 결혼식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입던 낡은 옷들밖에 없었지만 새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반찬 장사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딸에게 축의금도 넉넉히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어요.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결혼식을 상상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신랑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까 걱정도 했습니다.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장 주소도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주소를 물어봤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결혼이 취소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사흘 전, 하루 전까지도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말했던 가족끼리만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기대했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7시가 되어서야 식탁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태어난 날부터 매년 특별한 날마다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딸이 갑자기 전화할까? 혹시 결혼식장 주소를 알려줄까? 혹시 늦게라도 초대해줄까? 그런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미역국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식탁 위 미역국은 이미 김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시 채널을 돌렸어요. 무엇을 보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딸 생각만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웨딩홀이 보였어요.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아치가 보였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름다운 웨딩홀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부가 제 딸이었어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딸은 환하게 웃으며 신랑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베일을 쓴 딸의 얼굴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딸은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가 너무나 잘 어울렸고 화장한 얼굴이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나는 거기 없을까요? 왜 제 자리는 없을까요? 왜 제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저는 텔레비전으로만 봐야 할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딸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절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순서가 왔어요. 시부모님이 딸을 꼭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대신 시어머니가 딸을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저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잡고 수고했어, 행복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작은 방 식탁 앞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어요. 딸과 신랑이 함께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행복하니까 기쁜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딸이 웃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케 토스 시간이 되었어요. 딸이 등을 돌리고 부케를 던졌습니다. 여자 하객들이 부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이 다 식어버린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미역국이에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역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아무도 찾지 않는 식탁 위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딸은 지금쯤 신혼여행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피로 연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텔레비전으로 본 몇 분의 장면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딸의 결혼을 축하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텔레비전 속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팠어요. 왜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딸에게 상처라도 준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딸을 사랑했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았어요. 모르는 채로 살기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끊겼습니다. 혹시 전화를 못 본 걸까 싶어 다시 걸어봤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엄마는 그냥 알고 싶어. 이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밤이 되어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무리 기다려도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문득 오래전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잠깐 집에 내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외식할 때 엄마가 오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왜? 엄마가 창피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끼리 있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온 딸이 제 옷차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랑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엄마랑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딸은 저를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엄마가 창피했던 거예요. 손이 거칠고 옷이 낡고 말투가 촌스러운 엄마가 싫었던 겁니다. 학력도 없고 교양도 없는 엄마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던 걸까요? 신랑 쪽 사람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엄마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세련된 시부모님과 비교되는 촌스러운 엄마가 창피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어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며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었어요. 딸이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학원비를 댔고 딸이 서울에서 잘 살길 바라며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건가요? 딸의 인생에서 지워지는 게 제가 받는 보답인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딸을 원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미워서 울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엄마여서 미안했고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여서 슬펐습니다. 제가 더 나은 엄마였다면, 제가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딸이 당당하게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엄마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였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걸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저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팔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딸의 글씨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사과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엄마를 부르지 않은 건 내가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보면 내가 울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내내 울기만 할 것 같았어요. 겁이 났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을 기억해요. 손이 트고 거칠어져도 나를 위해 참으시던 모습을 알아요. 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도 반찬 만드시던 걸 기억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생각나면 나는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행복한 날인데 계속 울기만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딸도 울었던 거예요. 딸도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저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웃고 싶었어요. 울지 않고 싶었어요. 엄마를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질 것 같았어요. 신랑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한 딸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걸요. 딸도 저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걸요. 딸도 저를 보고 싶었지만 참았던 거예요. 울지 않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행복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엄마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전부예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편지 끝에는 얼룩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 자국이었어요. 딸도 울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딸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해했던 겁니다. 딸이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정말 괜찮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딸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편지 받으셨어요? 그래, 받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더 미안해할까봐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제 다 이해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렇게 짧은 통화를 끝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딸이 결혼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문자와 함께요.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속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빛났어요. 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부케를 던지는 사진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사진마다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딸이 웃고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식탁 위에 하얀 꽃 한 송이를 올려둡니다. 딸이 새 삶을 시작한 날을 제 나름대로 조용히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도 모르는 제만의 작은 의식입니다. 꽃에 물을 주며 딸의 행복을 기도해요.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예전보다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신혼살림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딸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 뵙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집에 온다니, 사위가 된 사람을 만난다니, 떨렸습니다.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이 남편과 함께 집에 왔어요. 사위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밝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제는 초대받지 않았던 그날도 괜찮아졌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가족의 사랑은 때로 거리가 있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서로 멀어졌을 때 비로소 그리움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에요. 저와 딸도 그랬습니다.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오해했다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딸이 저를 외면했던 게 아니라는 걸요. 딸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걸요. 딸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딸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식탁 위에 하얀 꽃을 놓습니다. 딸의 행복을 기도하며 조용히 미소 지어요.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내가 더 먼저 마음을 닫았던 거야. 이제는 알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혼잣말을 하고 있으면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딸이 웃을 수 있다면 저도 웃을 수 있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